그중 탕웨이의 17번의 안면 떨림은 의도된 연기가 아니라 트라우마 반응이었습니다. 양조위는 촬영 후 서있지 못할 정도로 탈진했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열했습니다. 색 개를 떠올리면 90%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탕웨이와 양조위의 수위 높은 배드신을 생각하지만 평점 8.7점의 이 명작이 결코 눈요깃거리로 관심을 끄는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위가 너무 높다고 비난했지만 무삭제판을 보고 나서야 비판받던 그 리얼한 배드신이야말로 전체 영화의 정수이자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안 감독은 카메라가 핵심적인 부분을 직접 비추더라도 결코 타협할 생각이 없었으며 우리는 수위를 이유로 그의 예술적 가치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영화의 두 가지 핵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탕웨이와 양조위의 리얼한 정사신은 과연 필요했을까요? 네 번의 배드신 속에서 왕치아즈는 청순한 소녀에서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기까지 도대체 어떤 파멸적인 심리적 변화를 겪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안 감독이 의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극도로 사실적인 촬영은 중화권 영화계 전체를 통틀어 감히 시도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모두 최고의 스타들인데 이런 장면이 공개되면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유지하고 업계에서 어떻게 입지를 다질 수 있을까요? 배우들뿐만 아니라 대역들조차도 막기를 꺼려했습니다. 대부분의 감독들은 생각이 있더라도 섣불리 나서지 못합니다. 반면 할리우드 여배우들은 스크린에서 노출을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같은 배드신 연기는 여전히 보기 드뭅니다. 하지만 이안 감독은 굳이 천하의 큰 비난을 무릅쓰는 모험을 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면으로 인정한 적은 없지만 무삭제판의 장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화의 사실적인 기법은 촬영의 어색함을 해결했습니다. 가짜로 연기하면 화면이 부자연스럽고 기괴해질 뿐만 아니라 배우들이 감정에서 벗어나 자주 웃음을 터뜨리게 만들기 쉽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본래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이며 육체적인 충돌이 빠지면 인물의 내면 깊은 곳으로 진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를 해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남녀 배우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모든 것을 내던져야만 그 느낌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배우의 용기뿐만 아니라 감독의 결단력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배우들이 영화를 위해 한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양조위와 탕웨이는 이를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들의 잘못이 아니며 단지 이 시대의 사상이 소수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욕망은 본래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작년 논란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다시 스토리 자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왕치아즈가 순진하고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나 심지어 매국노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압적이고 격동적이던 그 시대에 진정으로 몰입하여 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이 어쩌면 평행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 속 실제 왕치아즈는 군통 소속의 열사로 아버지와 남동생 모두 항일에 투신한 충렬의 집안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일본인 어머니조차 일본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친일파 문인 후란청의 연인이었던 장아이링은 일제강점기 상하이에서 명성을 얻었으며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충칭이나 예난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는 원작에서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당시는 이 소설의 작가인 장아이링 자체가 매우 섬세하고 특별한 여성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녀가 삶, 정치투쟁,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일반 여성들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심지어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잣대로 그 시대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여성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녀의 존엄성과 감정이 거듭 짓밟힐 때 그녀의 심리적 변화는 사실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홍콩의 물정 모르는 한무리의 학생들은 소위 애국심이라는 명목으로 이 선생 암살 계획을 꾸몄습니다. 왕치아즈의 첫사랑은 입으로는 애국을 외치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기생집을 드나드는 동급생에게 소중한 첫 경험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것도 경험을 쌓는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말입니다. 이 황당한 일은 왕치아즈의 존엄성을 가장 잔인하게 짓밟은 짓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인성을 말살하고 존엄성을 짓밟는 모든 행위가 애국이라는 모자만 쓰면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겉옷을 입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발밑에 짓밟힌 존엄성과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이던 그 시대에 황당하고도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이른바 첫날 밤이 순진한 소녀에게 얼마나 파멸적인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줄지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왕치아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돌아온 것은 이 선생의 갑작스러운 홍콩 철수였습니다. 모든 희생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총극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녀를 더욱 무너지게 만든 것은 피비린내 나는 살인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그 공포와 트라우마는 가시처럼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훗날 그녀는 상하이에 은둔하며 가장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생필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누추한 집에서 살면서 비록 고달프지만 전쟁과 정치의 그늘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마음속 상처를 간신히 마취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첫사랑이 다시 찾아와 또다시 정의와 애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그녀를 위험한 심연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지도 미련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치아즈는 이 남자를 원망하면서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 남자가 영원히 자신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 임무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자신만의 정치적 입장이 있었고 그녀 역시 애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런 돌아올 수 없는 길에 계속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 선생을 어떻게 유혹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성의 사고는 원래 논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중통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습니다. 단지 왕치아즈가 이 선생과 구면이라는 점 때문에 임무 성공의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 그녀를 섣불리 내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거의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오우는 처음부터 행동이 실패하면 반드시 독약을 삼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고통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임무는 소위 말하는 영광을 안고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비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라오와 그 상부의 눈에 왕치아즈와 그녀의 동급생들은 경험이 얕고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불쌍한 존재들에 불과했습니다. 중통이나 분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처럼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비전문가들은 업계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중통은 그나마 느슨한 편이었지만 군통은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희생양으로 운명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영화가 암시하는 결말입니다. 임무의 선패를 떠나 이 젊은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왕치아즈의 심리 변화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선생이 그녀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치아즈의 마지막 존엄성과 희망을 직접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채찍질을 하는 것부터 시작된 그의 잔혹함, 광기, 그리고 절망은 왕치아즈를 스톡홀름 증후군의 심연으로 밀어넣었고 피해자였던 그녀를 철저히 가해자의 노예로 전락시켰습니다. 이 4번의 배드신에는 불필요한 눈요깃거리가 없습니다. 매 장면마다 왕치아즈의 심리 변화를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청순한 애국 소녀가 모든 존엄성과 희망을 잃은 후 점차 욕망의 노예로 전락하는 과정 말입니다. 그녀는 입으로는 이 선생을 사랑하게 된 것을 필사적으로 부정하지만 몸과 마음의 솔직함은 이미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양이 늑대를 사랑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 아니며 늑대가 양을 사랑하는 건 역시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극도로 자극적인 성적 행위는 강정적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여성에게 구명 지푸라기 같은 존재입니다. 구시대의 많은 여성들이 참혹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쾌락을 추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왕치아즈가 이 선생에게 가졌던 표면적인 징후가 사실은 구제불능의 의존이자 집착이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집착 속에는 첫사랑에 대한 복수심도 숨어 있었습니다. 계단에서의 대화처럼 그녀는 자신을 심연으로 밀어넣은 그 남자에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덧붙여치자면 왕리옹의 이 장면은 40번 이상 촬영되었습니다. 넌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지 라는 한마디는 모든 아쉬움을 담아냈고 이는 간접적으로 이후의 모든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왕치아즈의 마음은 모순되고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이 선생에게 빠져들면서도 자신의 임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태도는 여전히 명확했고 그녀는 여전히 이 선생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살인마이자 자신이 사랑하게 되어버린 악마를 말입니다. 전체 이야기의 전환점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에 숨겨져 있습니다. 왕치아즈는 줄곧 자신이 이 선생의 장난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이 그렇게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하고 직접 그녀와 함께 고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만신창이가 된 이 여자의 마음속에서 그 놀라움은 거대한 폭발과도 같았습니다. 아,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총알과 증오가 널려있던 그 시대에는 기형적인 형태일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해 보였습니다. 사막의 작은 웅덩이처럼 귀중하지만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격렬한 감정의 충격 속에서 왕치아즈는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 선생을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전쟁, 정치, 범죄 등 모든 것이 아무 상관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반지가 상징하는 그 사랑만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이기적이고 배신했다고 비판하지만 세익스피어와 고룡의 말을 빌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는 눈이 먼다고요. 이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며 인류가 번식할 수 있는 원동력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문제를 단순한 옳고 그름으로 잴 수는 없습니다. 남자가 미인을 위해 크게 분노할 수 있다면 왜 여자는 어떤 남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없겠습니까? 이 선생은 도망친 후 즉시 미친 듯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이미 왕치아즈 일당의 진짜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오직 왕치아즈 때문에 그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 후의 체포가 그토록 철저하고 단호했는지를 설명해줍니다. 모든 것은 그저 한편의 총극,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된 총극에 불과했습니다. 정적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선생은 사랑하는 여인이자 자신에게 일말의 인간성을 되찾아준 왕치아즈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왕치아즈를 죽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아주 작은 인간성과 유일한 사랑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왕치아즈의 침대에 있던 작은 주름을 손으로 직접 매만질 때 영화는 사실 그의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덧붙이자면 역사 속 실제 이 선생의 모델은 딩모춘입니다. 그는 과거 첩보계를 주름잡았고 천리푸와도 교분이 깊었습니다.
전후에는 충침 정부와 협력하여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 밀려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에 대해 한마디 하자면 인터넷 곳곳에서 충야오 작가의 그 유명한 대사, 넌 다리 한쪽을 잃었을 뿐이지만 찔링이 잃은 건 그녀의 사랑이야를 비판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여자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이 나이든 작가님이 사실 대부분의 여자들, 특히 어린 소녀들의 속마음을 대변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왕치아즈는 자신 때문에 체포된 옛 본급생들을 마주하며 미안함을 가득 품은 채 마음속에는 막막함과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이 광활한 우주 아래에서 인간, 특히 여자가 마음의 피를 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전설적인 문의 여신으로 꼽히는 탕웨이입니다. 얼마 전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최근 2년 동안 무엇을 하며 지냈냐는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일찌감치 시골로 이사해서 딸과 함께 애벌레를 잡고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며 세상과 단절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시골에 정착한 이 여자가 과거 새끼 한 편으로 하룻밤 사이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가 그 영화 속 3번의 수위 높은 배드신 때문에 철저히 퇴출당하고 사이버 폭력을 당하며 사랑이 깨지고 심지어 신단에서 추락했다고 조롱받는 등 뼈아픈 대가를 치렀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안 감독은 당시 왜 굳이 그 3번의 배드신을 고집하여 탕웨이를 희생시켰을까요? 탕웨이와 양조위는 정말로 가짜 연기를 진짜처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도대체 어떻게 바닥에서 다시 일어나 그 시절 벗었던 옷을 자신의 실력으로 한 번씩 다시 입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탕웨이의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것은 새끼의 줄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전설적입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전 탕웨이의 데뷔 과정은 가시밭길이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막 연예계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무명에 불과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갈 때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았고 감독에게 거절당하는 일은 밥 먹듯이 흔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배경도 인맥도 없었고 내세울 만한 작품이라곤 라이성창 감독의 연극 여몽지몽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름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아주 작은 단역이었습니다. 2006년이 되어서야 탕웨이는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영화 경화연자에 출연한 것입니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제6회 영화채널 디지털 영화 백합상 우수 여우상을 수상하며 마침내 연예계에 조금이나마 발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그녀와 이 영화의 남자 주인공 테니가 극중의 감정을 현실로 이어가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테니는 탕웨이에게 진심이었습니다. 연기 활동을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미래를 남몰래 계획하며 탕웨이가 조금 더 자리를 잡으면 정식으로 프로포즈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 새끼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꿈을 산산조각 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같은 해인 2006년 브로크백 마운틴으로 갓 오스카상을 거머쥔 이안 감독은 단연간 다듬어온 영화 새끼 촬영을 준비하며 의욕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 여배우들은 왕치아즈 역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장쯔위, 서기, 장징추 등 모두 당시 최고의 스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안 감독은 남들과 다른 길을 택하여 무명이었던 사람, 즉 남자친구 테니를 대신해 자료를 전달하러 온 탕웨이를 선택했습니다. 훗날 이안 감독은 왕치아즈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탕웨이의 모습일 것이라고 회상했습니다. 이 말을 인정인 동시에 탕웨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영화 촬영 전에는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태위는 탕웨이의 상대 역이 양조위라는 것과 배드신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껏해야 포옹이나 키스 정도일 것이며 배드신 등은 모두 대역으로 촬영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 기간 동안 탱위는 탕웨이를 응원하기 위해 특별히 촬영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으며 그녀가 영화 촬영을 마치면 프로포즈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기대를 걸었던 이 영화가 결국 두 사람 관계의 종지부를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새끼는 개봉 직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흥행의 대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화의 수위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심지어 적지 않은 영화 팬들이 무삭제 버전을 보기 위해 홍콩까지 원정을 갈 정도였습니다. 탕웨이는 무명에서 하루아침에 대중의 화제거리로 떠오르며 남성 팬들의 여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영화 속 3번의 수위 높은 배드신에 쏠렸습니다. 탕웨이와 양조위가 가짜 연기를 진짜로 한 것인지가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리용이 인터뷰에서 극중이든 현실에서든 탕웨이에게 호감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한동안 탕웨이와 왕리용의 스캔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러한 추측과 스캔들 앞에서도 탕웨이, 양조위, 왕리용 세 주연 배우는 시종일관 굳게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찔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의 추측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성격이 보수적인 테니에게 이 모든 상황은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하며 결혼하려던 여자가 온 인터넷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무수한 사람들의 망상의 대상이 되는 압박감을 그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의 갈등과 고통, 번뇌 끝에 테니는 결국 탕웨이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가올 줄 알았던 프로포즈는 초라한 이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탕웨이의 사랑은 이렇게 영화 한 편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연애에서는 쓴맛을 보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탕웨이의 커리어는 절정에 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각종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제44회 금마장 최우수 신인상을 단숨에 거머쥐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탕웨이는 자신을 영광의 길로 이끌었던 이 영화가 머지않아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진관이의 스캔들 사진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연예계의 수많은 여배우들이 얽혀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고 진관이도 이 일로 연예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연예계의 풍기를 대대적으로 정돈하기 시작했는데 새 개의 수위 높은 장면 때문에 탕웨이가 가장 먼저 타겟이 되어 철퇴를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녀의 모든 광고 계약이 취소되었고 지원이 완전히 끊기며 중국 내 전면 활동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정상에서 순식간에 밑바닥으로 떨어져 커리어가 완전히 멈춰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이안 감독은 영화 개봉 후 탕웨이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탕웨이를 위해 미리 출로를 마련해두어 해외 유학을 주선했고 자신의 친구인 장지창에게 탕웨이를 위한 상세한 2년 복귀 계획을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활동 정지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탕웨이는 좌절하지 않고 이안 감독의 조언을 따라 머나먼 타국으로 떠나 자신의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화려했던 여배우에서 평범한 유학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외국에서의 생활은 매우 가난했지만 탕웨이는 자신의 스타 이미지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수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지냈고 돈이 떨어지면 배드민턴 연습 파트너나 파트타임 모델을 했으며 가끔은 길거리에서 공연하며 생활비를 벌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밑바닥 생활 덕분에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연예계의 소음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연기력을 갈고 닦으며 훗날의 복귀를 위해 조용히 힘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새끼 속 3번의 배드신이 정말 필요했는지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 장면이 없었다면 새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안 감독이 굳이 이 세 장면을 고집한 것은 결코 시선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이야기의 핵심 요소로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드신은 이 선생이 왕치아즈의 스파이 신분을 알게 된 후 발생합니다. 원래는 정사를 핑계로 그녀를 제거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왕치아즈가 이 선생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이 선생의 살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일이 끝난 후 그가 조용히 앉아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눈빛과 이 장면이 없었다면 왕치아즈는 진작에 고문당해 죽었을 것이고 이야기 전체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 선생은 경계심을 완전히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치아즈에게 마음이 흔들렸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냥감이 사냥꾼에게 갖는 장난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왕치아즈를 남겨둔 것도 그저 장난감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해 이안 감독은 두 번째 배드신을 배치했습니다. 왕치아즈는 과정 중에 여러 번 주도적으로 이 선생에게 키스했고 이 선생은 거칠고 강압적으로 주도권을 쥐려 했으나 점차 왕치아즈의 진심에 감화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왕치아즈가 필사적으로 이 선생을 정복하려 하고 스스로 체면을 거는 과정이자 두 사람 관계의 질적인 변화의 지점이었습니다. 이 선생은 더 이상 그녀를 장난감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그녀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배드신은 두 사람이 완전히 서로에게 몸을 맡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치아즈는 맹렬하게 공격했고 이 선생은 서서히 경계를 풀고 주도권을 내주었습니다. 이 순간 이 선생은 이미 왕치아즈를 완전히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왕치아즈가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하이링이 원작에 썼듯이 여자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육체를 통합니다. 왕치아즈 역시 이 관계에서 가짜 연기를 하다 진짜로 이 선생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훗날 그가 내 마음속에 파고들었다라는 명대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번의 배드신은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두 사람이 탐색과 이용해서 깊은 사랑과 타락으로 빠져드는 심리적 변화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극중 왕치아즈가 가짜 연기를 하다 진짜 감정에 빠졌던 것처럼 현실의 탕웨이와 양조위도 가짜 연기를 진짜로 한 것인지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양조위는 입을 열어 촬영 당시 현실감을 추구하기 위해 실제로 감행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대역을 쓸 수도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탕웨이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담담하게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저 캐릭터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탕웨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을 뿐인데 이렇게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펑샤오강 감독조차도 참지 못하고 능력이 되면 양조위와 이안 감독을 퇴출시켜봐라. 어린 여자애를 괴롭히는 게 무슨 짓이냐라며 탕웨이를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훗날 진식 역시 방송에서 색 걔는 탕웨이 혼자 찍은 게 아니지 않냐. 능력이 있으면 이안 감독과 양조위도 같이 퇴출시켜보든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다행히 탕웨이는 충분히 강했고 홀로 모든 어둠을 견뎌냈습니다. 미국에서 2년 동안 공부한 후 탕웨이는 홍콩으로 돌아왔고 장즈창의 주선으로 장하구와 함께 영화 크로싱 헤네시에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의 뛰어난 연기로 금마장과 금상장, 여우주연상 후보에 동시에 오르며 명성을 크게 떨쳤고 마침내 복귀 후 첫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문예 여신의 후광을 안고 중국 본토 시장에 정식으로 복귀하려던 찰나 다시 한번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건당 위협에서 그녀의 출연 분량이 모두 통편집된 것입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또 한 번의 뼈아픈 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탕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슬럼프 기간 동안 한국의 김태용 감독을 만나 영화 만추 촬영 제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영화가 탕웨이를 다시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촬영 기간 동안 그녀가 현빈과 송혜교 사이에 끼어들었다는 루머가 퍼지며 수많은 악플에 시달렸지만 그녀는 전혀 흔들림 없이 연기에만 집중했습니다. 영화 개봉 후 탕웨이는 정교한 연기력으로 한국 백상예술대상에서 외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국내외에 이름을 떨쳤고 문예 여신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그 후 그녀는 중국 영화 시장에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 오수파와 호흡을 맞춘 시절 인연으로 흥행과 비평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녀가 연기한 원자치아는 생동감 넘치고 발랄하여 마침내 새끼의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무역, 다이내믹 엔젤, 황금시대 등의 작품에 연이어 출연하며 뛰어난 작품과 명품 캐릭터들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벗었던 옷을 실력으로 하나하나 다시 입으며 커리어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커리어가 다시 정점에 달한 것과 동시에 탕웨이는 자신만의 행복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만초의 감독 김태훈과 사랑에 빠졌고 3년간의 긴 연애 끝에 결혼식장에 들어갔습니다. 2년 뒤에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탕웨이는 과거의 날카로움과 화려함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시골로 이주하여 연예계의 소음에서 멀어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남편과 딸에게 쏟으며 가끔 촬영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딸과 함께 애벌레를 잡고 병아리에게 먹이를 주며 소박하고 행복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새끼는 결코 파격적인 노출로만 뜬 영화가 아닙니다. 탕웨이의 희생 역시 단순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 명예, 커리어를 희생했지만 자신의 끈기와 실력으로 바닥에서부터 한 걸음씩 다시 올라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파격적인 장면에만 주목하느라 그녀의 훌륭한 연기력과 캐릭터에 대한 극도의 헌신을 간과했습니다. 탕웨이 자신이 했던 말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태어나고 죽을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살아갈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는 자유이자 저의 황금시대입니다. 현재의 그녀는 어쩌면 과거 하루아침에